안녕하세요. 재무회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재무회계 기타상. 자, 일단 첫 번째로 원천징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 시험에서 완전 중요, 진심 중요, 개중요, 거의 매회차, 한 회차 쉬면은 다음 회차에 꼭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산 취득 시에 국공채 강제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그 자동차 취득하는 게 나오는데, 자동차를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그런 채권을 끼워서 팔아요. 그럴 때 어떤 회계 처리가 등장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도음과 수표라는 부분이 있지 아니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부도가 나는 거죠. 즉 상대방이 예금 잔액이 없어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돈으로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겁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천징수. 자, 개념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자, 이거 그냥 쉽게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지급받는 자를 대신해서, 자, 지급받는 자는 회사로부터 월급 받는 종업원이죠. 오늘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해 주는 것을 겁나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동부채에서 했거든요. 유동부채에서 이제 다뤄본 적이 있었고, 요번에는 그때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를 봤고요. 요번에는 돈 지급하는 경우랑 아니 돈 받는 측의 입장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확장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기업이 급여 지급 시 대표적인 예시죠.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나 4대 보험 등등 떼고 나머지만 지급을 해요. 추후 다음 달 10일 되면은 소득세 등등을 대신 겁나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그럴 능력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막 근로자들 막 이렇게 매달 세무서 가가지고 세금 내겠다고 북적북적하면 굉장히 좋겠죠. 미쳤냐는 얘기다. 예. 그래서 그 기업한테 야 너네가 해, 너네가 다 모아가지고 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든 것이죠. 자, 아무튼간에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대신 세금 떼어서 내주는 거. 견적 과목은 예수금과 선납세금이 있다라는 얘기다. 사실 지난번에 유동부채에서는 예수금을 살펴본 거예요. 자, 두 가지 우리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예수금하고 선납세금 자산인데,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는 우리 회사가 돈을 누군가한테 주는 경우. 지난번에 유동부채 할 때도 그 기업이 지급하는 자의 입장에서 종업원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때 예수금 부채가 발생했죠. 그런 경우 돈 줄 때, 우리 기업이 돈 주는 경우에는 예수금이고, 선납세금 자산은 우리 기업이 돈을 버는 경우. 자, 그래서 요번에는 뭐 누군가한테 은행에서 뭐 예금 이자를 받는다든지 어쨌든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요번에는 우리 회사가 돈을 버는 경우가 되면은 그때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이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둘 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예수금 부채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돈을 주는데 대표적인 가장 많이 지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여죠. 그래서 A회사는 영업부서 조금하는 급여 200만원 중 건강보험료 종업원 부담분 20만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으로 겁나게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다. 자, 여기서는 이제 소득세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건강보험료 이런 게 튀어나왔는데, 자, 우리 4대 보험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자, 4가지가 이제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뭐 정확히 말하면 뭐 보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우리 실업의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 우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업급여 지급하는 거, 이런 거에 돈 쓰기 위해서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 산재보험.
요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요 4대 보험 네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위에 세 가지 있죠. 위에 세 가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는 세 가지는 기업이 반 부담을 해줘요. 그러면 근로자는 반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씩 각각 나눠서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요거는 사실 근로자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기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입 대상 자체가 근로자가 아니에요. 요거는 기업이 산재보험의 가입자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산재보험만 법인 거기 때문에 법인 100%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중에서 종업원 부담분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예요. 회사가 절반 부담해주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절반 부담하는데 종업원이 부담할 거를 미리 그냥 돈으로 걷기보다는 그냥 급여 줄 때 좀 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0만원은 종업원이 내는 거예요. 그죠? 돈 덜 받으면서 종업원 부담분 예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 등 납부시. 자, 이제 세금이건 뭐 4대 보험이건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다음 달 10일에 건강보험료 종업원 부담분 20만원 반반씩이죠.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 요 20만원을 겁나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 나가는 거는 40만원이죠. 둘 다 합쳐가지고 회사 20만원, 종업원 20만원 합치면 4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부담분은 왼쪽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예수금 처리했죠. 종업원이 급여를 20만원만큼 덜 받아갔으니까 그 부분 예수금을 잡아놨는데 그 부채를 겁나 차변으로 빼서 죽여버리면서 이제 종업원의 의무는 끝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이런 식으로 회사 부담분을 지급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각종 비용이 나오는데 자, 각종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 부담분은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지출이 된 거죠. 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왜? 국민연금은 거의 뭐 세금처럼 삥 뜯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인데 뭐 연금 개혁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이제 많이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거는 돈을 걷어서 나중에 주는 거죠. 최소한 얼만큼을 돈을 벌어야 되냐면 인플레이션 이상은 따라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공단에서 여러가지 막 주식 투자, 채권 막 이런 데 투자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점점 고갈된다고 하고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건 지금 우리가 알 바는 아니고, 우리는 회계 처리 잘해야 되니까 국민연금은 겁나 꼬박꼬박 삥 뜯어가는 거 세금공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건강보험. 자, 건강보험은 뭐예요? 근로자나 본인이나 아니면 그 부양 가족들이 아프면은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대신 일부를 내주는 거죠. 요거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서 뭐야? 아프지 말자,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텐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나오면 그냥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마도 이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면서 예수금 패 죽이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 즉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그 다음에 선납세금 자산이 되려면은, 자, 이 자산이 나오려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는 돈을 버는 경우죠. 그죠? 급여 지급하는 거랑 반대, 누구한테 돈을 벌어야 돼요. 자, 이자 수익을 수령한다. 보통예금에 대한 기간 이자 5만원 중 원천징수세 3,000원이라고 치고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겁나 수령을 하였다는 얘기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죠? 내가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금에 돈이 있으니까 은행이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돈을 다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은행이 그 원천징수 해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세금을 떼고 그 세금 뺀 나머지만 나한테 보통예금을 넣어주죠.
그래서 보통예금 들어오는 거는 3,000원 빼고 47,000원이고요. 요럴 때는 우리가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겁나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알죠? 결론만 기억, 결론만.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쓸 때는 예수금이라는 부채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벌 때는 선납세금은 자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산 부채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바로 연습 문제 겁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금이 나오는데요. 1번 문제. 자, 9월 26일 영업부서 직원 김민성에게 지급한 9월분 급여는 다음과 같다. 공제 후 차감 지급액은 당사 보통연기에서 겁나 이체하였다라는 얘기다. 특히 이제 세법에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시게 되면 공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공제는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뺀다. 그래서 4대 보험이라든지 소득세 이런 거를 빼죠. 그런 거를 뺀 마이너스 한 후에 차감 지급액, 그거는 이제 돈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 주는 거는 보통 예금으로 줬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복잡한데 우리는 합계만 보시면 돼. 합계. 뭐 기본급이니 뭐 수당이니 뭐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자, 어쨌든 합계가 240만원 우리 회사가 주게 되는데, 소득세니 뭐 겁나 기타 해가지고 공제 합계. 자, 공제는 마이너스로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게 40만원이니까 240에서 40만원 빼면 지급 총액은 200만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그럼 기업이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자, 이 양반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양반의 그 급여가 자 240만원이죠. 근데 기업은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차감 지급액인 200만원만 보통예금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돈을 쓸 때는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그랬죠. 예수금 40만원. 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됐죠? 자, 두 번째 9월 7일 영업부 직원의 업무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겁나 교육하고 개념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하겠죠. 그 다음에 강사료 100만원 중 원천징수란 말이 떴죠. 세액 3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령 거제로 겁나 지급을 하였다라는 얘기다. 자, 일단은 뭔가 지금 내가 돈을 쓴 거예요. 100만원. 누군가한테 돈을 쓰면서 원천징수를 해준 거죠. 자, 요거는 가장 좋은 거는 업무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교육훈련비예요. 물론 아니면 뭐 수수료 비용이나 다른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이면 교육훈련비가 제일 타당하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제시가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육훈련비는 1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그 대신에 다 주는 게 아니죠. 보통 예금으로 겁나 33,000원 빼고서 자 96만 7천원. 자, 요만큼만 주게 되었고, 자 원천징수 되는 부분은 내가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33,000원을 이렇게 겁나 적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이거 기출문제 더럽게 많이 나와. 진짜 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더럽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더럽게 많이 해주셔야겠죠. 그죠? 네. 왜 더럽게 하시냐? 깨끗하게 많이 하면 되죠. 그죠? 뭔 소리냐 이거. 자, 8월 29일 개인 자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해 당월 이자 비용 200만원이 겁나 발생해서 원천징수세액 55만원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 이만큼 보통예금으로 겁나 지급을 하였다는 얘기다. 자, 뭐예요? 지금 고혜림씨, 고혜림님으로부터 돈 구워가지고 이자 비용 주는 거죠. 자, 우리 수익과 비용인데 이자 비용 자체는 200만원이에요. 돈을 덜 줄 뿐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다 줬고요. 145만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돈을 쓰는 경우니까, 내가 돈을 주는 경우니까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55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예수금은 예수금인데 소득세 등 납부시. 자,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지출할 때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했잖아요.
이제 소득세 등 납부할 때는 예수금 없애는 거예요. 그죠? 자, 10월 5일 지난달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를 했던 지금 원천 징수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소득세 153870이 보통예금에서 겁나 이체 납부한 거죠. 그러면 예전에 예수금으로 잡아놨던 거죠. 예수금 폐주기. 자, 차변으로 따라와. 옥당이 아니라 차변으로 153870 따라와 한 다음에 폐 죽여버린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겁나게 153870 이렇게 없애면서 회기 처리하면 되겠다는 얘기다. 그렇죠? 이렇게 단순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건강보험료 이런 식으로 4대 보험의 경우에도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될 것이냐. 자, 일단 9월 10일 다음과 같이 8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통예금을 겁나 납부했다. 회사 보험료는 회사 부담부는 40만원이고요. 종업원 부담부는 40만원인데 종업원이 나한테 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급여를 지급할 때 빼고 지급하는 거죠.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자, 회사 부담분, 자, 요거죠, 요거.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공과를 겁나 회계 처리한다. 그죠? 국민연금은 세금처럼 꼬박꼬박 뛰어가가지고 나중에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제로 겁나 뛰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다. 자, 급여 지급 시에 이미 과거에 이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했다고 하니까 이게 뭐요? 예수금이죠? 대변에 예수금 40만원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일단 저는 뭐 보통예금 먼저 준 걸로 하든지. 자, 보통예금 두 개를 합치면 80만원 줬겠죠? 그 다음에 저는 먼저 예수금 패 죽일 것 같아요. 예수금 죽여버려 그냥. 자, 그래서 과거에 그 급여 지급 시에 차감하고 지급했던 그때 예수금 대변에 회계 처리했던 거를 차변을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걷어가는 세금과 공과로 40만원 이렇게 겁나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10월 20일 다음과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를 보통예금을 겁나 납부하였다는 얘기다. 자, 회사 부담분은 30만원이에요. 종업원 부담분 30만원인데 역시 급여 지급 시 이거 차감하고 나머지만 지급했죠? 그럼 그때 예수금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부채로. 자, 회사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내가 잘해줄게. 복리후생비를 처리해줄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자, 보통예금 나가는 거는 60만원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예수금을 먼저 없애버릴 것 같아요. 자, 예수금 직원 그 급여 지급할 때 덜 준 부분 30만원 대변에 부채 잡아놨던 거를 요번에 없애는 분기예요. 이거 알았죠? 그 다음에 아프지 말자 복리후생비로 30만원 이렇게 겁나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다는 얘기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선납세금 또 이제 회계 처리에 나오는데, 선납세금 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반대로 돈을 받을 때, 돈을 벌 때, 자, 이자 수익이나 등등 그런 것들을 수령할 때, 자, 9월 25일 이자 수익 60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원천징수액은 자산으로 처리한 당연하죠. 내가 돈 벌 때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이니까. 원천징수율은 15.4%로 가정인데, 뭐 참고로 나중에 뭐 여러분들 그 세무회계 이런 거 하시면 되겠지만 원래는 14%인데 여기다가 10%, 14%에 10%면 1.4죠. 그죠? 1.4%는 이제 지방소득세라 그래가지고 지방소득세 거기에 더 붙어가지고 15.4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튼 간에 뭐 지금 필요 없고요. 자, 이자 수익 발생한 것 자체는 60만원이죠. 오케이, 아따 땡 잡았다. 60만원. 이제 상대방이 돈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을 일부를 떼고 나머지만 나한테 주죠. 자,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겁나 입금되었다는 얘기다. 자, 세금 15.4% 띄고 왔으니까, 자, 507600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러면 선납세금 자산은 92400으로 이렇게 계산이 겁나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쵸? 돈 벌 땐 자산이에요. 자, 8월 25일
당일 사업면도 법인세, 중간 예납세 18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겁나 이체 납부하였다라는 얘기다. 단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겁나 처리할 것. 뭐예요 이거? 내가 돈 쓰는데요? 아니? 지금 법인세 내는 거잖아요. 중간예납세액이라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딱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년 3월 말까지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1년마다 한 번씩 세금 거두면은 조금 그 세수 확보에도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돈 안 내고 튀고 이런 인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간에 6월까지 사업한 다음에 8월 말까지 2달 내에 겁나 삥을 뜯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중간 예납세액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세금 왜 내요? 돈 벌었으니까 내는 것이죠. 그죠? 우리 법인세는 웃으면서 내는 세금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야, 돈 벌었다,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는 것이구나. 자, 이거 보통 예금으로 내면서 자, 이거는 돈 벌었으니까 되는 거죠. 돈 벌었을 때는 선납 세금이라는 자산으로 180만원 이렇게 겁나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자산 취득 시 국공채 강제 매입. 자, 차량 운반구 등 자산을 취득하면서 국가 등이 발행한 국공채를 강제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국공채를 액면가액에 매입하게 돼요. 자, 액면가액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증권 종이에 써져 있는 금액이 액면가액이죠. 근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자, 국공채 가치라는 건데, 자, 보통 미래에 이제 돈을 받을 때는 이제 채권 주면서 자, 돈 주세요, 액면가액 주세요 해가지고 10만원을 받아요. 10만원 받아요. 근데 이게 그 화폐의 가치랑 관련이 있는 건데, 요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대략 95,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9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 물건이랑 이렇게 만기에 10만원씩이나 주고서 물건을 사야 되죠. 그게 가치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현재 가치로 땡긴다 그러는데, 돈을 땡기면 항상 이게 좀 줄어들거든요. 왜냐? 화폐 가치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현재 가치를 땡기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경우 국공채의 시간에 따른 가치가 차이 나기 때문에 5,000원의 손해가 겁나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액면가액에 따지면 10만원에 매입한 건데, 국공채 실제 가치는 95,000원 밖에 안 되니까 5,000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A기업이 승용차를 1,000만원에 겁나 구입하면서 액면가액 10만원, 현재 가치는 95,000원인 국공채를 액면가액, 즉 10만원에 겁나 구입한 거죠. 전부 현금으로 겁나 지급하였다. 해당 공채는 단기만에 처분할 예정이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 지급한 것 중에서 1,000만원은 차량 운반구가 확실하죠. 자동차 샀으니까, 그죠? 그리고 전부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1,000만원이랑 액면가액 10만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금 지급한 거는 1,010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돈 준 거는 1,010만원이요. 자, 1,000만원만큼은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10만원에 대해서 도대체 강제로 매입한 국공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요번에 우리가 10만원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손해보면서 겁나 구입했죠? 자, 요거 현재 가치 95,000원짜리예요. 나중에 내가 받을 돈 10만원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지금 가치는 95,000원 밖에 안 돼요. 손해봤죠? 5,000원만큼은 요걸 사자마자 바로 손해본 거예요. 자, 요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거는 채권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발행한 채권을 샀다? 유가증권이죠. 자, 채권이면 유가증권 세 가지 있죠. 단기보유증권, 매도관할증권, 만기보유증권. 지금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단기말에 겁나 처분할 것이라고 힌트를 줬죠. 이거 뭐예요?
1년 내에 빨리 팔 거니까 요거는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손해본 거 5천원만큼 손해봤다. 얘는 도대체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내가 무슨 처분 손실이나 뭐 처분이익 같은 것도 아니고 처분 손실도 아니고 그죠? 판 것도 아니니까. 자, 이거 손해 왜 봤어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손해봤죠. 그래서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것이죠. 야, 개소름이죠 이거. 그래서 5천원은 취득 부대 비용. 자, 그래서 일단 뭐 단기매매 증권부터 하든지. 자, 단기매매 증권은 현재 가치인 95,000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차량 운반구의 취득 가액은 1000만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이랑 요거 구입하면서 부득이하게 손해봤기 때문에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5천원을 합쳐서 10,500,000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연습문제. 유형자산의 취득과 구성을 틀린 것은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데 발생한 광고 선전비, 판관비죠? 취득원가요? 아니, 1번 정답이죠.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요거는 이제 어떤 자산을 구입하거나 내가 이렇게 신축을 하거나 뭐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산의 취득 때문에 돈을 빌리자. 빌리면 뭐가 발생해요?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이자 비용도 일종의 취득 부대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거기 때문에 자, 요거 자본화 대상은 자산화 대상이에요. 자산화 대상. 맞아요. 이자 비용도 취득 부대 비용이 될 수 있다. 취득세 등 대표적인 거죠. 취득과 직접 관련된 재생과금 맞죠? 유증자산 취득과 관련된 국공취득은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자, 지금 이거죠. 당일 채권 금액의 매입 금액과 보통 액면 금액에 사오는데 액면 금액과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액. 손해본 개념이죠. 이 손해본 것도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 부대 비용이 되겠다는. 그렇죠? 자, 요번에는 세 번째 부도움과 수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드럼 등등 채권을 겁나 보유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대손이라고 한다. 우리 당좌자산 세 번째 시간에 겁나 학습을 했었죠. 아예 돈 떼기 떼이는 거예요. 근데 파산 같은 경우는 아예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회사가 없어졌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못 받죠. 그러나 부도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산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가. 근데 부도는 휘청휘청하지만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래, 언젠간 갚을 수도 있겠거니 라는 기대가 조금은 있겠죠. 조금은. 상대방이 추후 빚을 갚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손 처리하지 않고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채권으로, 이거 채권이요, 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왜? 만약에 그냥 바드럼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바드럼이 있는데 이게 사실 부도가 났어요. 상대방이 지금 휘청휘청거려. 막 죽으려 그래. 죽진 않았어. 근데 이 바드럼을 그대로 바드럼으로 장부에 놔두면은 정보 이용자가 오해할 수 있겠죠. 이거 돈 받을 게 있네? 투자해야겠다.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바드럼 없애면서 부도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다는. 그죠? 우리 부채에서 그 유동성 장기 부채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것도 이름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바드럼 10만원에 대해 부도가 발생한 경우와 대손이 발생한 경우를 각각 회계 처리하시고 단 대손 충당금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는 얘기다. 겁나 꼼꼼하네 이거. 네. 만약에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를 처리하는 거죠. 저기 매출 채권이니까. 자, 첫 번째 부도가 발생했어요. 부도가 발생하면은 일단 바드럼을 없애고 그 대신에 이름을 바꿔줘요. 부도 어음과 수표. 이거 계정 과목 있는 거예요. 아시죠? 특이하게 생겼지만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채권이에요. 채권. 자, 바드럼이랑 채권 없애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자, 두 번째로 대손이 겁나 발생했다. 완전 망해서 없어지거나 개인 사장님 돌아가시거나 해가지고 못 받아요. 역시 채권 없앴죠. 채권을 10만원 없애버리면서 얘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새로운 채권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 이런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계를 겁나 사용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혹시 부족하면 비용을 떼우고요. 차이가 있어요. 자, 연습문서에 9월 30일 제품을 겁나 매출하고 주식회사 상주로부터 뭔가 이름이 불길하죠. 일단 수취한 300만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좋은 은행으로부터 겁나 나쁜 은행이네요. 예.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은행은 좋은 은행이 아니죠. 예. 자, 당일자로 회계 처리하시오. 그래서 자, 내가 상거래 제품 매출하고 수취한 어음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인데 얘가 부도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나쁜 소식을 겁나 이렇게 잘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자, 그걸 듣자마자 아이고 받을 어음 없애자. 그 대신에 대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있겠다. 아직 상대방이 다 쓰러져서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요 채권으로 이름을 바꿔줘야 그래, 정보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밑에 그 각주가 있는데요. 같은 얘기예요. 받으러움 보유한 경우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채권 받으러움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거고요. 그러나 부도의 경우는 아직 회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부도움과 수표라는 자산 계절권으로 대체해서 계속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됐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재무회계는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잘 됐고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전산회계라서 정말 지엽적이고 막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막 이런 거는 제가 다루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큰 흐름의 줄기만 잘 알고 있으면은 센스 있게 찍어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위주로 해가지고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야,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것들 시험이든지 실무든지 전부 다 잘 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